하락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보 단계에서 점점 실력을 늘려서 고수가 되는 길이 궁금합니다.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몇몇 전문가는 청약 분양권은 아니다 라고 한다. 작년 2월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투입해서 용인 수지에 첫 집을 전세 끼고 마련했습니다. 의심하지 마라. 그 무엇보다 확신 있게 써내려간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제 2부를 열겠습니다. 와! 와, 오, 감사해요. 아, 항상 저희끼리 멋쩍게 박수를 네. 치곤 했는데 오늘은 정말 힘이 납니다. 네. 아, 이제 이분은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아빠숑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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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들. 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다 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네. 다 아시죠? 네. 다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위에서부터 하나씩 빠숑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사님 먼저 고르세요. 네. 효아? 흉화, 네. 흉화로 시작하는 효아 서울시에서 세훈이 형이 다 형님이신 분이네요. 수변 공간 적극 개발한다고 했는데 수변 공간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네네. 책에도 나오는 7가지 테마 중에서 한 테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었을 때, 중간에 박원희 시장님이 계셨고 그 전 시장이었을 때 했던 게 한강 르네상스였어요. 네. 그때는 한강 주변으로 개발 계획을 펼쳤었고 대표적인 개발 사례가 세빛둥둥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포대교 바로 옆에 있죠, 잠수교 옆에. 그래서 그 외에도 고수부지가 많이 정비가 됐었고, 그다음에 또 뭐 수상 택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못하시겠지만,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한강은 충분히 물론 또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개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강 말고 조금 더 지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하천이죠. 그러니까 작은 하천일 텐데 대표적으로 안양천, 그다음에 중랑천, 뭐 창릉천 이런 그런 개발 계획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까지는 개발을 안 한 서울의 공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간들을 대부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니치라고 하는데 빈틈까지 다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류까지 가게 된 것들이고, 그래서 지류를 개발하게 됐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지들은 한번 투자해 볼직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그 지류에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것들은 똑같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뛰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들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류를 개발했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는 도보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무조건 올라가죠. 일단 그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주변에 특별한 좀 교통망이 좀 연결이 돼 있거나, 왜냐하면은 한강이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철망은 없어요. 그나마 여기 잠실 같은 아니, 그 반포 같은 경우는 고속 터미널역이라고 하는 것이 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처럼 이 지류 중에서도 혹시 전철이 조금 가까운 쪽에 있으면은 조금 더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전철과 그 지류까지 가는 그 길에는 상가들도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한강이 개발된 형태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지류들, 그러니까 뭐 지류가 많지도 않아요. 중랑천, 안양천이 다예요. 일단 그 두 개부터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셔도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들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 한 페이지가 생각납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예전에 전국 도시에 투자하는 걸 목표로 한 적이 있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방향을 바꾼 이유는요? 무엇인지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빠숑님이 전국 투자를 하신 적이 있었다. 제 콘텐츠를 다 보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2000년도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부자를 되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었고, 저는 워낙 답사하는 걸 좋아했었고, 특히 저는 이제 문화 유적지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 너무 사랑하고, 뭐 전주도 너무 좋아하고, 부여, 공주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뭐 춘천, 뭐 청주 이런 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문화 유적지가 많은 곳에 그냥 내가 그 세컨드 하우스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처음 샀던 것이 이제 그때 이제 투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지방 투자의 시작이었었던 것들이죠. 그거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부가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되게 지방은 그때 500, 1000이면 한 채씩 샀거든요. 갭 끼고. 워낙 절대 가격이 싸니까 1억이 넘는 게 거의 없고 다 몇천만 원씩이었으니까. 근데 사놓고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많이 오르고 어느 지역은 덜 오르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조건이면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조건은 안 오르는구나라고 배우기 시작한 것이 이제 지방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공부였었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오르는 조건들이 많았고 내리는 조건들도 너무 많고 이게 단기적으로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꾸준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 되게 복잡다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지방 투자하면서.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지방 투자를 하는 것 통해서 많이 부동산을 배웠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투자해도 되는 것들, 안심이 좀 되는 것들, 안전 마진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깨달았던 것은 비싼 게 제일 안전하구나였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 투자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대신 거기는 단기간 제가 승부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보니까 10년을 갖고 있어도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그건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른 내가 산 금액보다 빠졌는데요.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매라도 해야 돼요. 그건. 올라가는 걸로 바꿔타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상품들을 계속 선택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지역들 선택하게 됐고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서울이라고 하는 것에 정점이 생긴 거예요. 이 책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아까 드리머님께서도 일부에서 질문을 했었던 것 중에 2017년도, 2022년도 시세를 비교한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금액이 2017년도에도 서울이 제일 비쌌는데 2022년도에도 제일 비싼데 그 갭이 더 벌어졌어요. 매매 가격은. 그런 부분들. 결국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플레이션에다가 수요가 증가하는 것까지 가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방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은 일자리가 계속 증가합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한동안은 계속 또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구나였었고 거기다가 2022년도에 가격이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상승기 때는 이게 덜한데 왜냐하면 지방도 같이 올라가니까 조정기 때는 지방 투자할 금액으로 서울 투자할 수 있잖아요. 경기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투자보다는 이쪽이 더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아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투자의 포인트를 좀 체인지 바꿔야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런 트렌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러면 지방은 계속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좀 투자에서도 단계가 있는데 서울을 공부하게 되면 서울이 수요가 몰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좀 있는 쪽으로 사람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주니까 더 몰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한동안은 트렌드가 지속될 테니까. 그런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좀 상승장 때 가능한 얘기긴 할 텐데 지방은 이제 막 상승장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짧고 좀 단순하기 때문에 상승장 때 보면요. 이런 아파트가 왜 올라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상품 입주도 별로고 상품도 별로고 가격도 좀 애매한데 근데 그거 왜 올라갔을까요? 투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보를 먼저 알든지 투자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단타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는 영역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서 일자리가 줄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단타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측을 못해요. 이건 뭐 시장의 사이클과도 상관없고 누가 들어가면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호재가 살짝 터져주잖아요. 그럼 쭉 올라가요. 지방도. 근데 단타여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좀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좀 디테일한 질문입니다. 네. 작년 2월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투입해서 용인 수지에 첫 집을 전세 끼고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 공부하여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많이 받아보신 질문이겠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시기에 30대 부부가 1주택자입니다. 시드를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 추천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경매, 재개발, 재건축, 전세 투자, 청약, 분양권 투자 등 꼭 다주택자 되고 싶습니다. 네, 현 1주택자시고요.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CD는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훌륭하신 네. 분이세요. 야, 축하드립니다. 능력도 대진마님. 있으시고 절약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방법 다 하셔도 돼요. 그럼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것들에 대한 뭐 가장 확실한 방법들은 이거다라고 찍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다 가능하거든요. 5천만 원 끼고 갭 투자할 수도 있고요. 청약을 해도 되고 경매도 해도 되고 그거는 뭐 본인들의 역량인 것 같고요. 근데 꼭 다주택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되려는 목적이 내가 갈아탈 주택을 미리 확보하는 것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들을 구입을 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것들이면 이해를 하는데 이 다주택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차원이면은 꼭 주택 투자가 아니어도 돼요. 상가도 좋고 토지도 좋고 그냥 뭐 다세대 빌라도 제가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단타에 등하게 되겠지만 싸게 살 수도 있어야 되고 가격 가치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용도 변경을 통해서 뭐 꼬마 빌딩을 투자할 수도 있고요. 5천만 원 갖고 되나요? 돼요. 지방은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대출이 뭐 80% 90%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대출이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고 감당하면서 시세 차익이 났을 때 파는데 이자 낸 것들 다 상쇄하고 나오면 수익이 되는 것들이니까. 꼬마 빌딩도 평생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시세 차익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 사서 평생 갖고 가겠다는 생각보다는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굴리셔야 돼.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요 지역 요기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재개발 재건축 목적으로 사두는 것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조차도 적정한 이익이 났으면 팔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것도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그 신이 나신 분들 있잖아요. 작년 하락장 맞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팔고 더 빠질 때 사가지고 그때 나중에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지면 사라고 2030년도에 사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말씀이 맞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타이밍을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2030년 될 때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4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고가로 산다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이 지금까지의 신고가야. 근데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지금 산 가격보다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신 상품을 샀다고 하면은 그냥 그건 버티시면 되는 것들이고. 근데 내가 산 그 가격대 분석이 잘못됐어. 그래서 너무 심하게 빠져. 그래서 좀 뭔가 포인트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손절매에서도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대한 것은 정답은 없어요. 내가 산 시점부터 무조건 올라간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단타든 중기 뭐 중장기 투자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공부하신 대로 경매도 좋고 분양권 투자도 좋고 지방 갭 투자도 좋거든요. 정답은 없으니까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냥 어설프게 사지 마시고 일단 공부 한번 해보시고 공부한 대로 투자해보시고 실패하면 왜 투자에 실패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해보셔야지. 제가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면서 이제 드리머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강남대를 쭉 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여기 정말 많이 왔거든요. 요 라인을.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갤럽 다닐 때 제가 1,500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근데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다 여기 강남대로에 있어요. 시행사들. 2007년도에 그때 이제 시행사 그 리스트를 갖고 있었는데 4,8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사역부터 저 양재역까지 거기가 다 시행사 벨트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에 각 층마다 대부분 시행사가 사무실 사실 끼고 다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행사들이 그때는 다 성공을 했는데 시행은 한 번 성공을 하면 부자가 돼요. 이율이 그러니까 수익이 보통 몇백억에서 많게는 천억 단위까지 넘어가니까. 근데 대부분 시행사들이 대부분 망하거든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성공한 것을 본인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들은 거의 99%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행사가 다 없어지거든요. 2010년도 이후에 다 없어졌던 것들이 많아졌었고. 그래서 시행을 연속 2번 성공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MDM이나 PDS 개발이나 그런 시행사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2번 성공하기 힘든 거죠.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니까. 똑같은 말씀일 텐데 한 번 성공 같은 경우는 운일 가능성이 높아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음 투자했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건 저는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투자를 못 해요. 왜냐면 지금 아파트 갭 투자만 하셨던 분들은 딴 투자 못 하거든요. 절대 못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만 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또 강사로도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최근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강사 못 할 걸요, 아마? 할 얘기가 없거든.
갭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물건이 없잖아요. 몇 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꾸 도전해 보시고 지금 지역도 한번 바꿔 보시고 그리고 이제 면밀히 보다 보면은 뭔가 튀는 지역들이 분명히 또 나와요. 지방에서도 지금 바닥치고 조금씩 올라가는 지역들이 생기는데 그게 살짝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락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왜 반등할 때 단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은 배팅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안전한 투자들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좀 계속 짧게 수익을 큰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파트 투자뿐만 아니라 토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아파트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토지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도 경매 강의 하잖아요. 그 온장 박재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강의를 할 때 지분만 해요. 지분이 되게 쉬운데 사람들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대요. 특수 물건이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자 매수 분할 청구가 우선권이 들어오지만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버는 게임이거든요. 그분한테 팔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만 용기를 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분야도 조금씩 좀 관심을 넓혀본다고 하면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나한테 더 유리한 공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 그리고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질문 12개가 남았는데 거의 뭐 한 질문당 10분씩 네. 저희 10시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도움되는 무척 도움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말씀이시라서 끊기가 참 죄송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한 네. 줄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끊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네요. 현재 시장은 하락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 시점을 언제쯤일까요? 현재 가격이 거품인지 정상적인 가격인지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고 기자분들하고 인터뷰하면 딱 저 질문입니다. FM대로 정식대로 잘. 기자세요? 기자분이신가요 혹시? 질문이 똑같은 질문. 저의 질문이 나면 저는 인터뷰를 거부를 하죠.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레미안 포스티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신고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신고가는 대부분 다 50평대 이상 대형 아파트고 20평대, 30평대는 지금 조정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전세가들은 또 조정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을 지금 상승이라고 해야 될지 하락이라고 해야 될지 평가가 애매한 거죠. 서초구는 2022년 평균으로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상승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하락한 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021년도에 올라간 다음에 거래가 없어요. 심지어 한 건도 거래가 안 된 단지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인지 상승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평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구가 조정이 들어간다. 일단 만세 부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남구에 입점 물량이 많다. 만세 불러야 되거든요. 일단은 전세 들어가실 분들한테는 기회가 생긴 것들이고 매매로 하실 분들한테도 급매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얼른 잡아야 되는 게 맞죠. 매물이 없다가 급매물 나오는 건 잡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런 질문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말 그대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세 상승, 대세 하락. 그러니까 2021년도 시장이 같은 시장이 오냐 이건데 그런 시장은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매물이 일단 없어야 되는데 그때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없었던 것들이고. 근데 지금은 매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이 다 없어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2021년도 시장은 거의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상품이었거든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들이죠. 그래서 단기간 1, 2년 동안의 변동 가지고 2021년도 같은 상승장은 안 와요. 그것들은 기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가 되게 재밌는 시장이었어요. 더 좀 확장을 하게 되면은 2010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가 되게 재밌는 시장이었어요. 다 오르지 않고 다 내리지 않았어요.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내리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가 서울이 정말 거의 절반 가격으로 빠졌을 때 있었는데 저는 그때 지방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부산, 대구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2배, 3배씩 다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오른 금액 가지고 2013년도에 서울을 상경을 합니다. 왜? 서울이 그때부터 반도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타이밍을 잡는 거. 그때도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대세 하락이라고 했지 지방은 아무도 평가 안 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했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순 갭 투자를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 갭 투자, 옛날 투자 같은 경우는 소액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이고 경기도 잘 나가는 지역은 5천 미만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 정도로 투자하는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 지금 없거든요. 금액대가 올라갔는데 그럼 올라간 것들을 내가 투자 금액으로 인식을 할 건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것들이 되게 좀 제가 좋아 보이냐면은 서울의 뉴타운 지역들 있죠. 피가 5억에서 10억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말도 안 되게 올랐던 피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거래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2021년도에 말도 안 되게 뛰었던 피보다는 매 도자가 내놨던 가격이죠. 거래 안 됐습니다. 그 피보다 많이 내려왔고 그때는 아예 그런 거 피조차도 매물이 몇 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조정된 가격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입지부터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노량진 뉴타운 이게 3대장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해안 뉴타운도 한번 보는 것들이고 제일 저렴하다고 하는 상계 뉴타운도 보는 곳이고 신림 뉴타운도, 방화 뉴타운도 그다음에 또 최근에 또 광명 뉴타운도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비사업 부분들이 있고 똑같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준신축들. 준신축들은요 2021년도에 정말 굉장히 아마 제일 많이 올랐을 겁니다.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잖아요. 그게 2021년도에 타이밍이 딱 맞았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됐다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거의 5억 7억 빠졌던 게 다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2021년도에 한 2억만 빠졌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5억이 빠졌는데 왜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2억만 빠져서 살 수 있었던 단지들이었는데 더 빠질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빠진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수요가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까지는 올라가요. 그 가격대까지 못 가는 단지들이 못 가는 거지 한번 올라갔다 빠졌던 가격들은 대부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수요가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신축 단지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조정된 것 중에 골라갈 것도 많고 정비 사업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좀 해제된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양권도 가능하고. 그렇죠. 실거주 요건 없는 것들도 많고 골라볼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너무 길었지. 아니요. 좋습니다. 근데 네.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도 별로 큰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왜 안 풀어줄까요? 수요가 풀어주면은 막 올라갈 거예요. 거긴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겪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산구는 조정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용산구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모르셨죠? 청담 내실만 알지 용산구는 진작부터 개발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특히 저기 용산역 주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알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여기는 땅 한 평이라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두는 거죠. 실거주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사질 못해.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죠. 그 한 평에서 어떻게 뭘 살아요? 못 사는 거지.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빠지는 시기가 있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텐데 지금은 수요가 많이 빠진 시기이고 관망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거의 팽팽한 균형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수요가 쭉 빠지게 되면 가격이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안 빠지죠. 이게 뭐 얘기냐면은 공급이랑 수요가 지금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향후 전망이. 뭔가 수요층이 더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요? 다 주택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면은 여기는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저희 지역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노량진 재개발의 조합원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 투자할 다른 상급지나 투자처 노량진 뉴타운의 상급지는 거의 없어요.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2개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실 수 있으면은 갈아타시는 거 추천. 왜냐면 한남 뉴타운 매물이 없다가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노량진 뉴타운의 투입 살 수 있는 금액으로 한남 뉴타운 사고도 남아요 지금. 피가 좀 내려와서 그렇게 갈아타시는 거 추천. 근데 만약에 노량진 뉴타운이나 그 이하 지역으로 가실 거면은 반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량유타운 너무 좋은 지역이고요. 이게 왜 좋은 지역이냐면요.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여기는 흑선 뉴타운이랑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흑선 뉴타운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뉴타운 여기도 얘기 나오는데 제가 여기 이제 굳이 기름 뉴타운이랑 왕신 뉴타운을 비교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성 뉴타운은 기름 뉴타운 같은데요.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은 왕신 뉴타운 같은데요. 어디가 더 비싸요 지금? 왕십리.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이제 흑성 뉴타운이 지금 입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흑성 뉴타운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한 구역도 진행이 안 됐어요. 만약에 한 구역이 아파트가 입주하면은 위상이 좀 달라질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흑성 뉴타운보다 싸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래 가치는 훨씬 더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측면에서 이게 도심지 접근성이나 교통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이런 또 학업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뉴타운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주셨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84제곱 보유 거주 중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6억에서 7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대요. A, B, C 중에 뭘 선택하면 좋을지 여쭤보시는 건데요. A는 이겁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 시도를 한다면 어떤 아파트를 추천하시는지 거주 포함해서요. 두 번째 B는 아니면 올림픽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면서 인근 소형 아파트 추가 매수가 나을까요? C는 그냥 올림픽 아파트 일각으로 견뎌야 할까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잠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이고요.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하고 붙어 있잖아요. 예. 더 좋은 아파트예요. 둔촌주공보다. 그럼 됐잖아요. 뭐.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납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덜 들어갈 텐데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간다 추천드리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아마 제 예상이 맞다고 하면은 1대1로 갈 가능성도 높고 임대아파트 안 만들려고 그리고 1대1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감당이 되면은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입주할 때쯤이면은 평당 2억은 훌쩍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잠실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1억 3천까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실 따위가 1억 3천이면 그 압구정은 2억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좀 평가를 해드려도 되는 아파트니까. 잠실 사시는 분한테 왜 잠실 따위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실 따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압구정이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담 대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냥 그런 입지인데 굳이 옮기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더 가시려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감수하면서라도 압구정 현대로 가겠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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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초보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여쭤볼게요. 네. 불인이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초보자인데 초보 단계에서 점점 실력을 늘려서 고수가 되는 길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수가 되셨나요, 빠숑님? 아니 저는 투자 고수 아니고 말고도 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세컨드 하우스를 역사적 문화재 옆에다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많이 사고 팔게 됐는데 그냥 많이 사고 팔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샀는데 안 올라 빠지는 것도 경험하고 또 장기간 이런 또 침체장도 경험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묶여서 도저히 정말 모든 대출을 다 받아보는 것들, 뭐 카드 서비스, 그다음에 보험 담보 대출, 뭐 심지어는 청약통장 가입했던 거 다 깨고 막 그리고 또 이제 또 생활비가 없어갖고 어머니한테 가서 100만 원만 달라고 막 사정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것까지 다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경험들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 좀 빨리 실패도 한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요령들이 생기니까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별로 욕망이 없는 거야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완전히 생초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 거 하나라도 안 사보셨으면은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라도 사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지역이 있을 텐데 지금 바닥 찍었다가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한번 사보세요. 예, 그리고 한번 좀 갖고 계시다가 한번 팔아보세요. 그냥 좀 올랐을 때 세금도 한번 내보시고 일단 등기라는 거 한번 쳐보고 예, 등기 칠 때 법무사 비용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셀프 등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데 지방 아파트 세팅을 할 때 이제 조그만 이제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가구 같은 경우를 내가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 봉고 같은 거를 렌트해서 내 차에 싣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랄까 좀 싸게 사가지고요 서울에서 봉고차에 싣고 가서 내가 설치를 하고 막 이렇게 오고 그랬었어요. 지금 절대 그런 거 안 해. 열정적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20년 전 일인데 좋은 차기 뭐 하니까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옮기고 막 그랬거든요. 고생하셨구나. 병나 와이프가 몸이 약하니까 갔다 오면 병이 나서 약값이 더 많이 들어요. 그냥 거기 하이마트에다 시키면은 한 5만 원, 10만 원 비싼데 설치까지 다 해주고 폐 가전제품을 다 철거까지 해가. 근데 그거는 폐 전기 제품도 내가 스티커 붙여서 내야 되거든. 그럼 또 2, 3만 원이 또 들어. 하이마트 시키면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험치로 아는 거잖아요.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부담스럽잖아요. 비용이 비싸니까. 근데 지방은 아직까지도 1억 원 전후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리고 돈이 아직도 얼마 안 들어요. 전세가율이 90%야. 그럼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저처럼 몸으로 때우지 마시고 한번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런 경험담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소한 경험들. 왜냐하면은 그 사소한 경험들을 다 해가지고 또 PDF로 만들어서 또 그 전자책으로 파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사셔도 되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 다 있어. 찾아보시면 그건 정말 요즘 분들은요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려요. 예, 소액으로 해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해보시고 나면은 의미 없다 아실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제가 허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에 20개를 계약한 적이 있어요. 금액이 대단할 것 같죠. 총 비용이 1억도 안 들었어요. 예, 아니 그만큼 들은 데가 있어 그냥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 끼고 하면 그래요 원래. 단타예요, 단타.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입한 금액만큼 벌었어요, 단타로. 근데 그렇게 벌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1억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번 건데 서울 경기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은 타이밍 맞으면은 그냥 그렇게 한 채 갖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20채를 그 등기 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한 채 번 게 훨씬 더 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허탈한 기분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막 샀다탔다 하면서 종잡들 막 모을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도 좀 해보시길 바래요. 20대 분들,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30대 때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네요. 예. 근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되게 청약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그냥 지방 가서 사본다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예. 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낮아요. 좋은 물건들을. 왜냐하면 가점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청약이 가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번에 IF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주택자들도 청약으로 당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약을 공부한다는 것이 청약으로 당첨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들도 있고 이런 특별 공급을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부동산 전반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분양권도 있잖아요. 분양권은 가점과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청약 물건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분석하는 것, 싼지 비싼지 분양이 잘 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고요. 전략적으로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점대로 당첨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좋은 물건들은 언제든 그랬어요. 가점이 높아요. 가점이 70점 이상 전후가 되지 않으면은 서울에 있는 양질의 것들은 당첨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샀다 팔았다. 왜냐면 투자자가 되고 싶으면. 근데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근데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투자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청약 가지고 20년 동안 그럼 유지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택지 분양을 받으려면 10만원씩 넣어가지고 한 20년 돼야지 1순위 되잖아요. 거의 좀 당첨 가능성이 되잖아요. 그 20년 동안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것들보다는 빨리 실패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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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을 때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업자 대출로 상환하고 추가로 매수 갭 투자를 하려니까
금리와 이자가 발목을 잡네요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현재 사업자 대출로 상환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상환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건지 조금 모호해서 질문 남겨주신 분 혹시 어떤 분이신지. 네, 상환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건가요? 아, 추가로 더 받아서 하시고 싶다는 뜻이신가요? 아, 네네. 네. 그렇게 남겨주셨는데 금리와 이자가 일단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저와 같은 불인이에게 갭 투자 말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추천해 주실 만한 투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예, 좋은 하신- 자세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출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받았다 말씀드렸어요.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책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느 정도로 대단했었냐면은 전철역 두 정거장을 걸어 다녀. 그러면은 200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예, 제가 2005년도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 예, 그랬었어요. 진짜 제가 그 한국갤럽이 경복궁역에 있는데 독립문역에 내려갖고 사지터널을 이렇게 뚫고 가거나 사지터널 넘어갔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겼는데 그렇게까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한번 풀로 이용해서 해보는 것들은 해볼 만한데 그리고 느꼈던 것은 생활비를 건들면 안 되겠구나. 최소한의 생활비.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해보는 건 좋은데 생활비까지 쪼들려가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거기는 제가 그때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살 게 뻔히 보이거든. 이건 확실한 건데 돈이 없으니까 갖다가 그냥 분 거거든요. 이건 단타로 제가 돈을 뺄 수 있으니까 수익을 나고 뽑고 그냥 끝났어요. 몇 달 만에 끝났는데 지금 당장 여기는 지금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면서 이게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물건들이 확실히 있고 이거는 분명히 기대 수익이랑 안전마진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뭐였었냐면은 한 단지에 그 임대 그 아파트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1,400개를 갖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지방의 주공 아파트들이 임대로 나왔다가 일반 분양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미달이 나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냥 싸게.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기금 대출이라 그래서 대출을 다 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 거의 매수하는데 전세 끼면 돈이 거의 10원도 안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소유하고 파는 것들인데 어떻게 파냐면은 자기가 샀던 방법 그대로 팔아요. 전세랑 매매가랑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저도 범위비 정도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아까 많이 샀다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20대를 샀어요. 그분이 48개를 했는데 제가 20대를 사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자마자 팔아도 매매가가 있잖아요. 전세가로 샀으니까 1,000만 원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이래저래 이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좀 더 또 세금을 또 50% 내잖아. 또 그때만 하더라도 단기 양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돈이 10원도 없다 보니까 다 끌어온 거예요. 모든 돈 빚을.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당장 팔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닌지. 예, 그래서 좀 투자할 것들을 명확히 좀 한 다음에 대출을 끌어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아놓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도 있습니다. 네. 저는 5천만 원이 있어요. 저는 5억이 있어요. 전 어디에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답이 많아서 네. 예, 이건 정답이 없고요. 5억이면은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갭 투자할 수 있어요. 괜찮아. 전세 끼고 할 수 있는 5천만 원. 것들. 예, 5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에 굉장히 많았어요. 5억 정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졌어요. 괜찮은 아파트들, 중시축들. 5천만 원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들에 있는 것들 갭 투자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 종잣돈으로 경매해 보시는 것들, 경매 배우셨다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경매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시겠죠, 당연히. 예. 5천만 원 가지고도 할 거는 지금 많고요. 지방의 분양권 줍줍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요거는 지방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처럼 막 말도 안 되게 물량 때문에 밀리는 지역 말고는 그냥 입주만 하게 되면 전세로 세팅 끝나는 데들도 몇 군데가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담보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추천은 노골적으로 못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몇몇 전문가는 청약 분양권은 아니다라고 한다. 다른 전문가는 이런 식의 청약을 오히려 해야 한다. 빠숑님 의견은? 이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들 제 의견 포함해서 전문가들 얘기는 믿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 대들되는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도 확신 있게 말씀은 못 드려요. 말씀 못 드린 것들인데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신 기준으로 해서 싸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이제 갭 투자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매매가가 1억 2천인데 제가 그냥 1억에 사는 것들은 당장 팔아도 1,100만 원에 팔아도 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면은 되는 것들인데 그렇게 확신이 있지 않은 것들은 담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청약 분양권 같은 경우도 이게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하락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난달까지는 분양가가 쌌는데 분양가부터 시세가 더 내려간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분양가가 옛날에는 쌌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있는 더 좋은 입지에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 사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양가 신축 가격이랑 분양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청약이나 분양권 하는 게 유의한데 시세를 모르고 있으면 이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개별로 따져봐야 되지. 뭐 지금 청약 분양권이 맞다. 이렇게 뚝 잘라서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사기꾼입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달라. 심지어 서울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동구에 뭡니까? 강동 헤리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싸서 분양이 완판됐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는 지금 계약률 7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가격이 조금 좀 애매한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개별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뉴타운도 장이 헤리티지 자이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싼 금액이었거든요. 그 정도면은. 근데 가격이 지금 옆에 있는 장이 뉴타운에 있는 준식주들이 가격이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분양가 이후로. 그럼 갑자기 이게 비싼 가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 내일 IMF님이 오후에 오셔서 이제 생방송 라이브 진행할 텐데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분이 잘 쓰시는 말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시황을 계속 공부해야 되고 시세를 좀 공부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만약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럼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판단하는 것들이고 내가 샀는데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빠진 가격을 회복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 것들이고 무조건 내가 최저점에 사겠어라고 하는 것들은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 두 개인데요. 하나는 네. 제안이라 좀 읽어만 드릴게요. 이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외국어로 번역해서 출간합시다. 외국인들 관심 많을 듯. 정말 좋은 의견인 것 네. 같고요. 서울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다른 적은 모르겠지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좀 부동산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빠시형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몇 시쯤 일어나서 잠드는지, 매일 꼭 실천하는 일상 루틴이 있는지 등등등. 네. 제 루틴은 저희 부모님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향이 이제 마포구 동교동 홍대 입구였어요. 홍대 입구. 지금 청기화 예식장. 청기화 주변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작은 동네 슈퍼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밤 12시에 주무셔갖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한 패턴이 있고 저는 그때도 9시에 자요. 저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데 벽에다 머리를 대면 바로 자요. 그리고 아침 6시에 딱 일어납니다. 딱 9시간을 잤어요, 진짜. 그때부터.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일할 때 잤고 일어나면 부모님 일하고 계시고요. 그걸 평생 본 거예요. 클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그냥 저도 모르게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형도 똑같거든 저랑.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보통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실 텐데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루틴이 배웠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생활 패턴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아침 5시에 저는 일어나요 요즘은. 그래서 일어나서 인터넷 기사들 좀 보고 칼럼을 쓰고 6시에 씻고 저 원래 그 한번 뛰고 오는데 요즘 추워서 못 나갑니다. 아무래도 봄 되면 나갈 예정이고. 근데 겨울에 좀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좀 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제 회사를 가요. 예, 대충 뭐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가서 이제 뉴스 브리핑 준비를 하고 그래서 또 아침에 또 이게 뭐 메일 들어온 거 전 그날 또 답변 보내고 또 뭐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하고 그래서 7시부터 8시 사이엔 또 그런 거 하고요. 8시에 뉴스 브리핑 하고 9시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글을 올리고요. 자료 데이터 분석한 거 올리고 글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또 행정 일을 하고 아무튼 오전에 회사에 관계된 일을 다 몰아서 합니다. 점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점심 때부터 클라이언트 보통 이제 미팅을 그때 하죠.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쓰려고 보통 밥을 먹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는데 저는 그냥 클라이언트 미팅을 밥 먹으면서 해요. 그냥 그 클라이언트랑 밥을 먹으면서 더 친해지기도 하고 시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팅하고 커피 먹고 오후 일과 때 답사 가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뭐 강의 자료 준비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좀 길게 되면 저녁 때까지 하는 것들이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죠. 제 일과예요. 그래서 그것들. 그래서 대부분 오전에는 제 회사 일과 제 개인적인 이런 거 컨텐츠 정리하는 것들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점심 때부터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 미팅하고 이제 그런 거 해드리는 것들을 해드리고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은 집에 가서 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녁에 있는 삶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또 애들도 보고 와이프하고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예, 네. 그런 삶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빠숑님의 그 알찬 루틴 덕분에 저희가 항상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입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봤을 때 존경스럽고요. 봐도 신기합니다. 저는 5년 동안 봐왔는데 사람이 할 짓이 못돼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그 빠숑님이 저희가 원띵이라는 책을 할 때 나의 원띵은 글쓰기다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가셨을 때도 그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루에 3개 이상을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 와주신 것 같고요. 또 방송을 들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빠숑님은 책을 많이 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책을 읽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으로 내 삶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서울이 달라지고 지방이 또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책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한테는 얼굴 한 분 한 분 기억할 정도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이 겨울 건강하게 나시고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